한겨레 TV 훅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네요. 네. 아. 취재 갔다 오셨죠? 네, 땡볕에 2시간을 앉아있다가 오니까 네. 아, 무슨 취재? 키보드가 녹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 관련된 뭐 하고 삼성 관련된 네. 취재. 본관 앞에 네. 갔었는데 오늘 반올림 말고요. 분들 네, 말고 네, 다른 네, 분들도 네, 요즘 네, 와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예. 37도 현재. 네. 아스팔트 위는 그보다 더 뜨겁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강남역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갖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오늘 생일인데. 어제. 아, 완 생일이셨나요? 네,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 생일이라서 네. 축하드립니다. 와, 그럼 그저께 우리 만난 게 네, 생일 전날. 생일 전날 만난 거예요. 네. 웬가럼 얘기할 만한데 그럼 퉁치시죠 그때 제가 산 걸로. 퉁치죠. 네. 알겠습니다. 변지민 기자가 이거 내 일조하고 기다려 들어올 때 서서 박수 치려고 했잖아요. 원래 계획.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인 불멸의 기사. 제가 봤을 때 과하지 않나요? 압도적보다 더 압도적인 거 아닌가 불멸하면? 네, 어쨌든 훌륭하다. 살면서 기자가 돼서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살면서 내가 내 생각에 균열이 가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특히나 기사로.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아마 공감할진 잘 모르겠는데 엔간한 기사는 열심히 했네 아니면 엔간한 기사는 좀 아쉬운 점이 더 보인다든지 이랬는데 이 기사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많은 것에서 균열이 왔고 반성하도록 한 아주 훌륭한 네.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물론 이 기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까지 뛰어넘은 기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변지민 씨는 오늘 아침에 좀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를 바랐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설이 길었는데 어떤 기사를 쓰셨는지 일단 당사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천안함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거고 2010년 3월 26일에 이제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국군의 이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죠. 침몰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북한이 한 거다. 어뢰를 쐈다. 이제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였고 아니다. 그거는 뭐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이런 뭐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논쟁이 8년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렇죠. 그 8년을 이끌어 가면서 계속 그 사건의 원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배 안에 104명이 탔었는데 46명이 죽고 58명은 살아남았는데 그 58명이 지난 8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의 좀 사연을 알게 돼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 이분들의 심적 어떤 고통이 심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기사로 썼죠. 근데 이제 김승석 고려대 교수가 좀 설문조사,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58명 중에 2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문조사라는 어떤 건조한 느낌보다 오히려 진단이라는 느낌 어떤가요? 그렇죠. 진단이죠. 네, 진단에 가까운. 그렇죠. 이 집단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었고 이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방식의 과학에 가까운. 그렇죠. 네. 현재 뭐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와 군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좀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면 이 기사를 같이 쓴 정한봉 기자가 지난주에 8매짜리를 보여줬어요. 네. 읽어보라고 어떠냐고. 그래서 읽었어요. 네. 나 뭐 멘트를 했어 그랬더니 좀 성의껏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다 성의껏 읽었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조건 반사적으로 한 게 지금 화영 기자가 말한 인식이 깨진 이 풀 기사를 보고 인식이 깨졌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고 원인 얘기 없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답변해서 그거는 좀 뭐 사고 원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이제 서로 그걸 주고받았는데 오늘 이 전체 기사를 보고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놓고 내가 8매짜리를 읽고 사고 원인 얘기는 없냐라는 얘기를 부끄럽더라고. 그 얘기를 하게 만들려고 정한봉 씨가 그만큼만 보여준 거예요.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누구나 이제 사고 원인 얘기는 안 해? 뭐 보여줬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죠. 예. 그래서 큰 반응. 아까 이 기사에도 그게 녹아 있지만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어쨌든 자기 편에 따라서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 한국 사회가 계속 도돌이표 같은 논쟁을 해왔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개인 반성 그리고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세월호가 아니죠. 천안함이 침몰하고 사흘 뒤로 기억을 하는데 사흘 뒤인 것 같아요. 사흘 뒤로 기억하는데 국군수도병원으로 장병들을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국군수도병원에 잠입했어요. 잠입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심경일까, 어떤 상태일까에 대한 진짜 단일, 정말 먼지만큼의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오로지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에만 그냥 거기에만 몰입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층에 완전 격리돼 있으니까 그 병동의 5층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전체가 다 자유시간인 느낌이더라고요. 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같이 이렇게 어울렸는데 그때는 저는 이 공간에 나만 있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나가야겠다. 나가서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몇 년 동안 그 공간에 저만 있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도 나는 천안함이 어떤 원인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를 확신한다. 왜냐? 나는 그 공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나는 이것이 이 폭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그 몇 년을 살았는지를 느끼고 울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이렇게 반성을 정말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 특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군요. 아니 토요일날 또 따로 만났는데 토요일날 그 자기 인생을 반성했다 얘기해갖고 약간 뭐라고 놀렸는데 약간 놀렸죠. 미안하네.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바이라인을 안 올려줘갖고 자기 인생을 반성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바이라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크게 기여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얘기도 해야죠.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천안함의 진실을 찾기로 맞아요. 진실 찾기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희 다 같은 팀. 같은 팀일 때 이게 6개월 전쯤 되죠. 겨울이었죠. 겨울에, 그때는. 근데 겨울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겨울에 천안함 관련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기 시작했죠. 진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찾은 거예요. 그 중에 단서였던 거예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뽐뿌질을. 그렇죠. 말렸잖아요, 계속. 저는 안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진실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훌륭한 보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래서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원인을 밝혀내지 낼 수 있는 단서나 근거가 미약하니까 그냥 기자들 얘기로 이거를 얘기로 만드는 게 너무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크죠. 너무 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하다 포기했을 텐데 말리제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변지민 기자가 훌륭한 각도로 접근을 해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지시했던 어떤 뭐 팀장의 지시와 그리고 그 지시를 듣고 얘기가 안 될 거라고 했던 어떤 뭐 제가 이제 변지민 기자 보던 선배들의 판단을 모두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빠져나와라. 하호영의 그런 마수로부터 벗어나라. 직접 제가 뒷자리에 서서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얘기 안 되면 하지 마라. 바쁜데. 근데 어쨌든 훌륭하더라고요. 자, 소설이 또 길었어요. 지금 소설이 길 수밖에 없어요. 핵심적으로 지금 보여준 것이 일단 그 김승섭 교수와의 자료부터 시작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담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자로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부터 한번 해보죠. 해외 군인하고 비교를 한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미군보다 네. PTSD가 거의 7배 가까이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자살률도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이제 미군의 경우에 네. 5.2%인데 이 천안함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50%예요. 50%. 5.2%와 50%. 그러니까 100명을 10배.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네. 그렇죠. 5명 그리고 50명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트라우마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김승석 교수의 진단.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 그 얘기도 했었다, 내가. 정한봉에게. 다 아프고, 다 그런 건 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때 되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엄청난 일을 겪었고, 당연히 뭐, 아프니까 아프다. 네. 아플만 했고,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예. 당연하다는 말이 아플만 하다는 거죠. 그냥 뻔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라우마 이벤트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더 극한 상황, 뭐 더 극하고 덜 극한 건 없겠지만, 비슷한 상황, 어쨌든에서보다 10배씩 이렇게 높은 거가 이런 인식들 때문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인터뷰에도 구구절절하게 나오는데, 그 트라우마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일반 국민하고의 비교가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일반 국민과의 비교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일반 국민이 최근 1년간 자살 시도한 비율이 이건 이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로 이제 끌어온 건데 0.1%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예. 근데 천안함 생존자 같은 경우는 25%.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을 넘어서 시도까지 한 경우 이게 25%.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생각을 해본 게 50%고 네. 시도까지 해본 게 25%라는 거죠. 250배죠, 250배. 예. 그 실제로 아마 이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이 봄이 되면, 그렇죠? 봄이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국가적인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봄이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핵실험이 최근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 그러네요. 근데 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봄이 되면 남쪽에서는 또 군사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 모두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고 서로 간에 격앙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 천안함 얘기가 3월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은 그냥 살면서 보게 되고 겪게 되는 TV에서 겪게 되는 천안함 이야기이고 또 어떤 게 되냐면 기자들이 늘 전화하죠. 그렇죠. 계속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고. 최광수 씨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고 한국을 아예 떠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그 사건 당시에 병장이었는데 당시에 천안함 함교 그러니까 배 위에서 조타를 하고 있던 생존자입니다. 천안함 생존자. 당시에 쾅하는 큰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진 다음에 그 배 위로 기어 나와서 구조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네. 광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네, 잘 보여요. 예, 여기 주변에 지금 녹화장인데 옆에 이제 하원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21 하원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 김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김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광수님. 네. 지금 녹화 진행 중이고요. 네. 현재 프랑스는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오전 8시 23분이네요. 아침이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천안함이 이제 특히 네이버 다음 중에서 다음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기사도 특히 이제 광수님을 다룬 기사가 특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댓글이 제가 한 30분 전에 확인했을 때 한 5,500개 이상 달렸고 그다음에 뭐 많이 읽은 기사에도 1위로 랭크가 됐고
이제 네. 그렇게 정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광수님을 알게 된 분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기사로. 네. 좀 기사가 이렇게 읽히게 된 데 대해서 좀 소감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수 언론이 아닌 진보 언론에서 이렇게 생존 장병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또 처음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질 않아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받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밤잠을 좀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보이지만 그런 거는 이미 조금 예상을 미리 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주변에서 좀 연락이 기사를 봤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것도 있나요? 네, 보통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이제 제가 기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거의 안 드리고 제가 따로 했던 거라서 다들 이제 다음 메인 기사나 제 얼굴이 바로 나와서 놀래셔서 다들 연락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댓글에 또 상처받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광수님 저기 기사에서는 이제 주로 네.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묘사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현재 이렇게 PTSD 증상이 좀 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PTSD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런 스스로도 이게 PTSD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현재 가장 저한테 심각하게 PTSD 증상이 오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님과 기사를 준비하면서 내내 사실은 PTSD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도 어제처럼 밤잠을 설치고 하는 것도 PTSD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천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는 천안함 폭침 이후로 지금까지도 매일 천안함에 대해서 잊어본 적도 없고 악몽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언론이나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루 종일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기자님과 계속 기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험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 준비도 있었고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기사 준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현실과는 많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실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오기는 하죠. PTSD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험은 잘 저는 보셨나요? 그래도 네, 다행히 시험과 뭐 학기는 잘 끝내긴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생존장병들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생존장병들 아마 더 저보다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사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짧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기사 쓰면서 찾아봤는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미군이나
심지어는 저기 그 쿠웨이트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분들보다도 PTSD랑 자살 그 생각이랑 이런 게 높게 나타났잖아요. 몇 배씩이나. 네. 좀 그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휴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게릴라전 같은 서해 교전들이 있는 상황들이긴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이고 지금이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군인들의 입장으로는 그게 늘 그렇게 전쟁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렇게 폭침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프간 파병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서 있거나 그런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욱 그런 인지 부조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까지의 실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감사합니다. 뭐 어차피 취재 응하시는 내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지금까지 천안함 문제를 구성하는 건 왜 침몰했느냐, 그 침몰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뭐 여전히 진행 중인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 가셔서도 이제 그 질문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생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난 8년 동안 그 논쟁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뭐 소회? 뭐 이런 거는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그런 소회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진보와 보수를 일단 막론하고 네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제 생존 장병들의 입을 막은 것은 저는 언론과 여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네. 네. 사실 정부나 국방부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네네. 예를 들어서 함구령이 있었다. 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존 장병으로서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언론의 앞에 못 썼던 것은 이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생존 장병 모두가 폭침 이후에 저에게 쏟아지는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정치적이고 되게 직접적인 그런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되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그런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되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은 오해들이 나온 상황에서 저희 생존 장병으로서 그런 것을 일일이 나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고 게다가 저희 얘기를 당시에 들으려고 했던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이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진보 언론은 마치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혹은 거짓 증언 중인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아예 저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온 보수 언론에서 나온 저희의 얘기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그런 보수 언론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진보 언론이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저희는 어쨌든 계속 휘둘리는 입장에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진보 언론에서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다뤄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저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그리고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네. 가지만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이나 3월, 그러니까 특히나 3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이 의미,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외면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나서서야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네. 이제 좀 묻어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벌써 이제 8년이고 곧 10년인데 이번에는 좀 그렇죠.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계기랄까요? 이게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세월호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있다. 다르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진보 언론에 이렇게 취재에 응했던 계기는 일단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저는 약간의 그런 못 믿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용당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고 그리고 9년 동안 있었던 그런 보수 정권에 있어서 그만큼 저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저희를 위해서 했다면 9년 동안 있었던 정권에서 뭔가가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큰 계기는 그거였어요. 양심선언을 한다는 천안함 생존장병, 특히 유학생 중에 유학생 생존장병이 양심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분이 계속 이제 저희 천안함 관련해서 재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일부 보도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를 네? 일부 보도도 있었죠. 그거 관련돼서. 네, 일부 보도도 있었고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혀 이제 그쪽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고 전혀 이제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단순히 저는 이제 진보 언론들과의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의 그런 접촉이 굉장히 무서웠던 게 굉장히 컸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변지민 기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취재에 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양심선언에 관한 것은 또 지금 기사에 대해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는 이제 변지민 기자님께서 쓰신 그런 기자는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정부의 대처, 국방부의 대처, 그리고 저희 이제 생존장병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여전히 양심선언을 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진실을 말하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라고 하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생존장병으로서. 신기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의 말대로라면은 천안함을 탔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천안함을 타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그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탔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에 대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답답함,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다. 우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 한 가지만 더요. 네. 동료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동료들이요. 네. 같이 이제 천안함을 탔던 그 동료들의 상황이 어떻다. 굉장히 좀 힘들고 내가 힘든 만큼 내 동료들도 힘들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네. 기자들도 정작 이 김승섭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그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네. 동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이 결과를 놓고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는 천안 폭침 당시에 이제 전역을 2달 남겨두고 이제 폭침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달이 지나고 바로 저는 사회에 내팽겨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쳐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군대에서 남아서 군 생활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듣지를 못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는 또 제 생활이 있게 되고, 그 친구들도 전역을 하고 이제 직업 군인을 하시는 분들도, 전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 군인으로서 계속 일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각자가 삶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 되게 크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아픔을 스스로 다들 참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저 스스로 잘 견뎌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로서는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뭐 아프간 파병분들 아니면 포로였던 분들보다 몇 배가 더 높게 낫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존장병으로서도 굉장히, 저희는 정말 그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응했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 정도였다는 것이 저희는 어떤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딱 저는 그 아프간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프랑스로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천안함 재단과도 많이 어떤 그런 수기록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많이 하면서 나머지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천안함 폭침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식증에 걸린다던가 모든 음식을 먹고 개어낸다던가 엄청나게 몸이 마르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저는 프랑스로 이제 오게 되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많이 못해준 점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은 보고 있죠. 예, 저 광수님, 저 마지막으로 그 정부나 사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덩케르크라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영화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겨우 살아 돌아오기만 했던 그런 장병들한테 한 어르신이 이제 그거면 충분하다, 살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폭침 당시에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약간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눈을 가리고 총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한 군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잠 능력이 거의 없는 군함이었고, 게다가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는 북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그럼 이게 저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안함 승조원들의 우리들의 개개인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런 전략적인 준비가 없었던 국방부나 그 당시 정부의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도 안 가고 저는 저희에게 폐잔병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마음껏 하고 싶지만 천안함을 직접 겪고 그 이후에 그 이후를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 우리나라 국방과 그런 앞으로 이제 해군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육군이나 공군 후배들을 위해서도 당시 정부와 국방부의 잘못된 그런 대처와 그리고 언론이나 여론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세월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저는 기사에서처럼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천안함도 세월호도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정부의 대처가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당장 나의 애인이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연결을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어떠셨나요? 덩케르크 보셨죠? 봤죠. 네, 봤죠. 덩케르크를 제가 땡땡이 치고 가서 여기 용산 CGV에서 네. 봤죠. 저도 용산 시집에서 네, 봤어요. 왜냐면 거기가 그 마지막 유일하게 네. 예, 그 규격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덩케르크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건 지금 기사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덩케르크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렇게 와닿네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쨌든 뭐 20살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런 거를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데서 이제 휴머니티한 스토리들을 접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제 벌어지는 안보와 전쟁과 뭐 대북 관련된 문제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생각적 편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적 편향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작동되는 어떤 그 마음이나 기제들이 이 천안함 문제 혹은 뭐 연평해전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좀 작동되지 않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공작이 있을 것이고 음모가 있을 것이고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거대한 어떤 희생 뭐 이런 것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희화화된 건 일본 어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일본 어뢰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편향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생각의 편향 속에서 실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놓치고 마는 그리고 지금 뭐 변지민 기자가 쓴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거를 응당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스템은 여기서도 없는 거죠. 그 피해자들,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그 세월들이 너무 저 개개인들이 겪었을 시간들은 너무 끔찍했을 것 같네요. 이분이 말년병장이었어요. 말년병장이라 거의 바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사회로 내팽개쳐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와서 굉장히 좀 심한 PTSD를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가족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은 것과 그 다음에 당시의 기록, 그러니까 진단서, 그러니까 그 국구 수도병원의 기록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에도 보면은 그런 악몽과 그런 뭐 불면증과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상이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저희가 뭐 한 8분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 악몽, 그다음에 불면증, 그걸 야기한 죄책감. 그 죄책감은 누구에 대한 죄책감이냐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뭐 세월호도 비슷하게 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끈끈했던 어떤 조직에서 반은 죽고 반은 산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왜 같이 내가 살아나오지 못했을까? 물론 이제 배가 뭐 반으로 쪼개져서 어떻게 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같이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 악몽 때문에 자다가 깨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깨고 그다음에 아예 잠을 못 자고 특히나 이 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근무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간 근무를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번만 근무를 좀 서라. 그러니까 하필 당일날 근무를 서라라고 해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본인은 살아남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이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아니면 이 소식을 접하면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함부로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진짜 딱 생사가 네. 정말 우연에 의해서 갈리잖아요. 네. 어떤 분은 컵라면과 육포 둘 중에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육포를 택했는데 그렇죠. 살아나는 거죠. 컵라면을 택했으면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은 말하자면 아래로 한미 쪽에 있었고 네. 육포를 먹으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는 살아날 수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그 대목의 묘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읽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배가 이제 한미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함수에 있던 사람들이 산 거고.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기사에도 나오지만 보트를 타고 오면서 그걸 봐. 근데 자기가 이제 2년 가까이 생활했던 공간인데 정말 절반만 남은 배를 보면 여기도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한미가 없다. 정말 한미가 없다. 이 말만 반복을 했다는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면들이 좀 그리고 이 최강수 공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안함이 집이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천안함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데 육지에 정박을 해도 내리지 않았다고. 그냥 거기가 내무반도 다 거기에 있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던 일종의 뭐 생활관이기도 하자, 네, 집이기도 하고. 저는 폭침이라는 말을 듣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미제여야만이 이 진실을 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가 봄만 되면 폭침 얘기를 하면 그리고 국방부가 폭침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 폭침이라는 말, 이건 진실이 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말이 이 사건의 다른 면,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광수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감히 덩케르크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에 위로를 해줬던 그 할아버지처럼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못했을지언정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지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진행을 하고 나는데 뭔가 좀 생각이 좀 복잡한 그 말씀 되네요.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덩케르크에서 그 생존자들을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들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도 정책 프레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을 둘러싸고 패배하고 있는 것에서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국민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고 그런 이제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작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었죠. 네. 예. 그 철수 작전을 통해서. 예, 그 프로파간다고 천안함 사건의 실패는 그 작가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생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승선 인원들이 생각하는 실패 이유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은 군사적인 전문성의 영역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실패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이 존재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천안함을 둘러싸고 왜 이것이 폭침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냐. 이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뭐,
비슷하게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어떤 돌뿌리 중에 하나인데 이 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게 결국엔 이 50여 명의 생존자들을 극한으로 내모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천안함 사건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정말 한 2주, 3주 동안 정부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이 장병들을 살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살리려는 노력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에 비교하기가 힘들 만큼의 조사, 수사, 취재 다 안 돼 있었고 안 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한번 이제 시간을 계속 두고 차차 취재해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